저희 아이들은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친하게 지냅니다. 이제 사춘기라 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비밀 이야기도 있어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이좋고 다정하게 지낸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리운 사람이 된 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써내려가려고 해요. 저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분 먼저 태어나서 언니라고 불렀어요. 언니와 저는 생김새는 거의 비슷했지만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었어요. 저는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언니는 대담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야, 항해서 이거 내 옷이잖아. 네가 입어. 엄마, 리본 달린 것도 내 옷이잖아. 언니는 자기 옷이나 물건을 제가 하고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옷을 같이 입어도 될 텐데 꼭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항상 언니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입혀준 건데. 알았어, 미안해. 벗어주면 되잖아. 당장 벗어. 그리고 너 학교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너 완전 찐따잖아. 애들이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할 때마다 나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너보다 훨씬 예쁘거든? 짜증나 진짜. 왜 내가 얘랑 쌍둥이냐고. 언니의 꼬장을 꺾을 사람은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제가 양보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꽤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꽤 탄탄한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언니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발레를 했어요.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소수의 친구들과 조용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는 무리가 달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로 마주쳐도 쌩하니 지나쳤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하면 그날의 집에 가서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민서야, 동생이나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동생을 못 살게 굴어? 걔가 뭘? 이사도 답답해서 그렇지. 난 잘못 없어.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다 성격이 제각각이고 너희 둘은 서로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매인데 잘 지내. 나중에 엄마 아빠 죽으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요. 엄마. 그러면 저희 엄마는 또 언니 편을 들어줬습니다. 예서가 동생이니까 언니 말 잘 들어야지. 예서 발레하느라 힘드니까 언니 피곤하게 하지 마. 저희 가족은 은근하게 편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둘 중에 상대적으로 약간 저를 더 살피셨고 엄마는 욕심 많은 언니처럼 언니를 꼭 발레리나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언니에게 더 신경 썼어요. 한때는 엄마 사랑이 받고 싶어서 때를 쓴 적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가 발레를 하는 언니만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립중학교를, 언니는 예술중학교로 입학을 앞두고 긴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어요. 언니와는 다른 중학교에 가니 더 이상 학교에서 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시린 겨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갔어요. 좋은 호텔에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와도 오랜만에 같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행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집 대문에서부터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어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버지는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간 후에 회사로 갔습니다. 저와 언니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은 집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야. 언니 왜 그래? 뭐가 아니야? 이 멍청아. 너는 저 빨간 딱지 뭔지 몰라? 저게 뭔데? 언니는 알아? 난 텔레비전에서 봤어. 저거 붙으면 부잣집도 다 망하는 거야. 우리 집 망했어. 아이, 스티커 하나 붙었는데 뭐가 망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언니는 제 머리채를 끌고 텔레비전 앞으로 끌고 가서 빨간 딱지를 향해 제 머리를 밀었습니다. 야, 황해서 뭐라고 써있어? 읽어봐. 압류물 표시? 우리 집 재산 다 압류한다는 뜻이야. 가져간다는 거라고. 왜? 왜 가져가는데? 몰라.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방에 있던 가구에도 나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보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내 방에도 붙어있어. 이게 뭐야? 언니는 빨간 딱지를 마구 뜯더니 옷장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과 발레복 등을 마구 꺼내서 가방에 담아뒀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가서 제 일기장과 소중하게 간직한 친구, 엄마, 아빠가 생일 때 준 선물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서럽고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하는 수 없이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다 치료받고 올게. 민서 얘서 싸우지 말고 싸우지 좋게 지내. 알았지? 엄마. 언니랑 잘 지내고 있을게. 얼른 나와서 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울었고 언니는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가버리면 나 어떡해? 나 예중 가면 엄마가 신경 써줘야 할 게 엄마라 많은데. 언니, 엄마 아프잖아. 그리고 아빠도 힘들고. 그냥 포기해. 뭐? 미쳤어? 난 절대 포기 안 해. 엄마 필요 없어. 가! 독한 년.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었거든요. 나중에야 저희 엄마가 급성 백혈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백방으로 일을 구하러 다니다가 저희 원래 집보다 3배는 더 큰 대저택에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아빠. 여기 우리 집이야? 언니가 물었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여기 안에 우리가 살 곳도 있어. 아빠랑 민서랑 예서랑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아빠 다시 성공했구나. 와, 신난다. 언니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었고 저는 당연히 그 집이 저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사장님 운전기사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 대저택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로부터 저희가 지낼 곳을 안내받았습니다. 주차장에 딸려있는 창고를 개조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이었어요. 사장님 집안에 계시니까 짐 풀고 인사드리러 들어오세요. 그리고 대저택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자 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거 나경인데? 언니 나경이가 누군데? 우리 학교 발레과 친구 나경이.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이 집에 사는 거야? 언니는 저를 꼬집고는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대저택 복도를 걸어오는 강력한 인상의 아우라를 풍기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빠 또래의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우아하게 걸어오며 미소를 지었고 그 옆에는 그 집의 외동딸 언니의 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며 아빠가 깍듯하게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장님 모시게 된 황호철 운전기사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편하게 해요. 나보다 1살 형이던데 저도 호철씨 사정 잘 압니다. 사업이 그렇게 돼서 참 안 됐습니다. 박 변호사 지인분이라고 해서 믿고 고용한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네, 제가 20년 무사고 운전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굽신거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슬퍼서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저와는 달리 친구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니야? 너 땡땡이 중단이지? 난 일반 황희서야. 너 선발 이나경이지? 콩쿨 때도 많이 봤고 너 발레 정말 잘하는 거 알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말했고 언니와 같은 학교인 부잣집 외동딸은 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난 너 모르겠는데? 너 행여라도 학교에서 나한테 인사할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기사 아저씨 딸이잖아. 순 차이 나는 너랑 내가 친구해질 거라는 희망은 버려. 그런데 저희 언니도 웬만해서는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손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나 학교에서 발레 탑인 거 알지? 성적도 너보다 좋고 콩쿠르에서도 매번 내가 너보다 위였던 것 같은데?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너랑 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기대해. 뭐라니? 그 집 주인 딸은 제 쌍둥이 언니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 사정으로 예중학비 대기도 어려웠고 언감생심 발레를 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언니는 죽어도 발레를 그만둘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난 절대 발레 그만 못 둬, 아빠. 어떻게든 예중 예고 졸업하고 명문대학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예서 사립중학교 포기하면 되잖아.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가든 아니면 검정고시 해. 나한테 몰빵하란 말이야. 누구 하나라도 살아야 하잖아. 언니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국립중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아빠는 언니가 나가겠다는 콩쿨비와 발레비 등을 정말 빚을 내서 해줬습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으니 그만두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언니 말대로 학업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언니는 결국 언니가 목표했던 대로 저희가 살던 집딸 나경이 언니와 어느새 절친이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말도 섞지 않았으니까요. 언니는 어느새 아빠와 저를 무시하고 그 부잣집 가족이라도 된 느낌이었어요. 언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나경이 언니의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을 했어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저는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나 검정고시 할까? 예서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빠 속상하게. 아빠, 언니 뒷바라지하기만도 힘들잖아. 나는 검정고시 해도 돼. 진짜. 학교도 멀고. 예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미 네가 포기한 게 얼만데. 너라고 욕심 없겠어? 아빠도 알아. 문제집 사주는 게 전부인데도 전기둥수에 드는 우리 대개란 둘째 딸내미. 아빠 속상하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화이팅하자. 알았어요, 아빠. 저희 아버지는 3년 안에는 그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 대저택 주차장에 딸린 열악한 방에서 나와서 작은 집 전세라도 구할 생각이었는데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나경 언니와 절친이 되고부터는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저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를 봐도 본체 만취하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언니는 나경 언니의 시녀처럼 굴었습니다. 나경아, 오늘 연습하고 나 네 방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넌 네 동생이랑 지하에서 자야지. 왜 내 방에서 자? 별꼴이네? 야, 돈 줄 테니까 내 토스슈즈나 갈아와. 응, 알았어. 이건 안 쓰는 거야? 그래, 가져다가 버려. 아니면 너 갖던지.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소중한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어요. 언니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저 멀리 도망가 버리는 상황에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서글픈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말 그대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밤이고 새벽이고 시간을 불문하고 사장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도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일을 하시거나 해외 출장을 가시면 사모님과 나경 언니의 스케줄에 따라 운전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진짜 그지 같아. 나경이 전현이 나보다 빨리 훨씬 못하는데 전현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많이 레슨 받고 난 이게 뭐야. 아씨 짜증나. 언니 잘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얘서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 공부하지 마. 재수없어. 그러면서 언니는 제가 풀고 있던 문제집을 미친 듯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히스테리를 하도 많이 봐서 나중에는 무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던 발레에서 성과가 조금씩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결국 나경이 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언니를 찾았고 언니는 점점 발레에도 실증을 느끼더니 나경이 언니와 그 언니의 친구들이 버리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입고 밖으로 나돌았어요. 언니는 결국 점점 더 망가져서 예고에 가지 못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꾸 엇나가는 언니를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집에 들어오던 언니는 항상 거지같이 굴지 말라며 히스테리만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장님에게 빌고 또 빌어서 가부를 받게 되었고 그 대저택에서 나와 허름한 빌라 반지하를 구하셨습니다. 난 여기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살 거야. 나중에 좋은 집 사게 되면 그때 나한테 연락하든가. 난 어떻게든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할 거야. 아무리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저와 아버지는 언니에게 새로 들어간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서울대학 사회학과를 다니게 됐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과외며 카페며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습니다. 코피나게 공부한 덕분에 매 학기마다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대저택 사장님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나무같이 단단했던 저희 아버지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제가 왜 몰랐겠어요. 얼른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고 청약통장에 저금도 했어요. 언니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만 집에 왔습니다. 야 예서, 너 돈 좀 있냐? 언니 어디서 뭐하고 살아. 그냥 집에 들어와. 너 내가 지금 든 이 가방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집 보증금보다 비쌀걸? 나 잘 살고 있어. 나중에 갚을 테니까 돈 좀 줘봐. 내가 이렇게 품위유지라고 살아야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일확천금, 신분상승, 그런 헛된 꿈 아직도 못 버렸니?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언니는 씩씩대며 제 뺨을 내려치고 이 집구석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악을 쓰며 나가버렸습니다. 언니가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깡하려고 있던 건 2년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쓰지 않은 돈 2천만 원이 오롯이 저희 빚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이자가 붙어가고 있던 상황이라서 저는 제가 모아둔 피 같은 적금을 깨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 내역서에 주로 나타나는 강남의 어느 지역을 쥐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웬 양아치처럼 생긴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황인수야, 너 민서 맞지?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수수하게 하고 다녀? 전에 물었다는 땡땡기업 회장 아들이랑은 파토난 거야?
다 넘어왔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저를 쌍둥이 언니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저 민서 언니 쌍둥이 동생 예서예요. 저희 언니랑 아는 사이예요? 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와씨. 황민서가 쌍둥이였어? 걔 땡땡겹 손자 비서로 일했는데 그 아들 꼬신다고 신나서 떠들더니 그 후로 잠적했어. 지가 꼴에 그 집안 아들을 어떻게 꼬신다고. 야, 말이 되냐? 너네 언니 원래 그렇게 무대뽀야? 하긴 그 집 아들이 멍청해서 넘어갈지도 모르지. 야, 하여튼 민서 그거 독하다니까. 알려줘서 고마워요. 야! 나 할 말 더 있어. 저는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들은 대로 꽤 유명한 중견기업에 무작정 가서 언니를 찾았습니다. 회사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웬 남자와 팔짱을 끼고 오는 게 보였어요. 성형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한눈에 언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본인에게 말 걸지 말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고 그 남자와 함께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언니를 마주치고 얼마 후에 언니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언니는 원하는 대로 땡땡기업 손자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잘됐다 민서야. 결혼은 언제야? 신부 입장에 아빠가 딸내미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허리 디스크가 다 나아야 할 텐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하도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하셔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참다 병을 키웠고 심각한 상태라서 긴 휴가를 내고